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던 황교익 씨가 결국 논란 끝에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선주자 토론회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여야 모두 집안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정치권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황교익 씨가 오늘 사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사안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가 수습을 다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여러 세력들이 다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먼저 빠지기는 뭐하고 뭔가 명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때 이제 원로가 나서서 한번 이렇게 거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신 걸로 보여요. 예. 아마도 이제 황교익 씨 그 관광공사 관련된 문제는 사실 초창기에는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된 문제는 아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황교익 씨가 이제 본인이 직접 해명하고 SNS 글을 올리면서 문제가 확산이 됐고 확산되면서 이게 처음에는 보훈은사 논란만 있었고 원칙과 절차만 잘 따르면 논란이 있더라도 임명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황교익 씨가 직접 본인이 이제 이낙연 지금 후보라든지 아니면 본인을 이제 공격했던 분들에 대한 반격을 하면서 이게 정치 이슈화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대선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을 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보훈 인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는 정치적 문제가 됐고 정치적 문제가 되다 보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 또는 부정적 이미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캠프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황교익 씨에게 얘기가 들어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해찬 전 총리가 원로시고 또 어른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또 친분도 있으시고 아마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정리된 걸로 보이지는 황교익 씨 입장에서도 아마 이게 그 대선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재명 지사나 민주당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아마 사퇴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체 비평지에서 기사량을 아마 세어본 모양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뭐 8.15가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도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국정원의 박지원 원장하고 이낙연 전 대표 두 사람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황교익 씨 기사가 있었던 걸로 봐서는 상당한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니까 경기도지사직을 이재명 지사가 법대로 끌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끌고 가는 건 뭐 당연히 갈 수도 있는 건데 가면서 뭘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을 빚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또는 정책들 그다음에 행보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아마 이제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도 지금 뭐 재난지원금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황교익 사태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대명제 하에서 아마 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공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상당히 조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도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인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도 예산을 가지고 본인의 선거운동하는 것은 뭐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이제 이런 논란 가운데서 가능한 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나 정책들은 좀 삼가하되 대신 코로나처럼 아주 급박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속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김두관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도지사를 그만두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지사한테도 부담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선 나간다고 경기도는 다 내팽개치고 나가냐 이런 비난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들이 비난하는 비난도 있을 수 있지만 경기도로부터 올 수 있는 비난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함께 결합이 되게 되면 지사직을 금방 그만두는 일은 아마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대충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새로운 이제 유튜브 촬영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천에 마침 커다란 화재가 있었고 거기에서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데 어디에 갔었던 거냐? 화재와 관련돼서 어떤 진압이라든가 뒷수습 지휘를 하고 있었던 거냐? 근데 뭔가 촬영하고 있었던 걸로 봐서는 게을리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 이 지사의 해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그날 밤늦게 다음 경남 일정을 포기하고 또 현장에 새벽에 도착해서 현장 지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의 안전의 문제를 가지고 왜곡하고 좀 심하게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개 뭐 국무총리든 누구든 간에 현장에서 뭐가 터지면 바로 현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면 뭐 빈소가 마련된 다음에 가서 유족들을 위로한다든가 나중에 가서 이제 현장 브리핑을 들으면서 지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인데 그 시간에 이제 마침 하고 있었던 게 아마 방송 촬영이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입장문을 내고 그때 계속 지휘하고 있었다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16일 날 내려갔고요. 그리고 17일 날 새벽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16일 날 경남으로 내려가서 경남에서 이제 협약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남도하고. 그래서 협약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보고를 받고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도에도 대응을 잘하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 1부시장을 즉각적으로 파견을 해서 현장에 가서 지휘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본인은 이제 경남도에서 계속 일정을 소화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볼 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도지사로서 역할을 현장에서 직접 전화로 계속 보고받으면서 시시각각 변화된 부분들을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맞게 매뉴얼대로 대응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리고 나서 밤에 나머지 일정 그 다음날 일정이 고성으로 가는 일정이었거든요. 그걸 포기하고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 새벽 1시쯤에 현장에 직접 가서 지휘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문제에 직접적으로 가서 지휘를 해야 되느냐 문제는 이거는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 지휘관들에게 보고를 받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지휘에 가장 일선에서 지휘를 할 사람은 소방 당국의 대장이 돼야 돼요. 그렇죠. 도지사나 뭐 지자체장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는 문제니까 경찰이나 화재 당국, 진압을 하는 당사자가 직접 지휘봉을 잡아야 되는 건 맞고요. 대신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튜브 촬영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촬영을 한 거 맞고 그러나 그 촬영도 마치고 나서 즉각적으로 올라왔고 또 하나는 이제 촬영하는 과정에서 계속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문제를 점검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문제는 아니다. 만약에 본인이 보고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하고 부지사도 파견을 안 하고 그랬다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일이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어떤 큰 재난 상황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것도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시각각으로. 그래야 나중에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도 또 뭐 도민들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도 알 수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당내 대권 주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거듭 가하고 있습니다. 뭐 대권 주자들은 어떻게 보면 뭐 호재라고 하긴 좀 말이 뭐합니다만 호재일 수 있겠죠. 뭐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렇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두익 씨와 소위 말하는 유튜브 먹방을 찍었다는 의혹이 지금 새로 나왔는데 이게 현재까지는 보도가 나와 있을 뿐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그 이천 화재 때 아무래도 떡볶이 먹방을 했다 그 의혹이 좀 나는 잘 모르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천 화재 당시에 그 떡볶이 먹방을 했다라는 게 이제 문제제기가 되고 모르겠어요. 나는 잘 그거에 대해서 별 인식이 없네요. 그 소방관의 실종에 대해서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고 걱정하던 시점입니다. 그런 큰 화재가 났으면 당연히 도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또 현장을 살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막 논란이 끝나서 자기도 벗어나야 되는데 또 이게 나오니까 자기가 뛰어들기는 뭐해서 뭐 아직 보도됐다는 얘기지 잘 모르겠다.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은 또 명취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세균 총리만 경험을 삼아서 경험에 잠깐 빗대어서 얘기를 갖다 잠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는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부터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하고 이건 차원이 전혀 다르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나중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논란이 됐고 7시간 동안 그럼 어떤 조치를 취했냐. 예컨대 파견을 하라고 하든지 즉각적으로 구조를 하라든지 아니면 뭐 구조대원을 파견하라고 지시를 이런 지시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재명 지사의 이 건은 직접 보고를 받았고 본인이 계속 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모니터도 하고 지시도 했고 행정부시장을 대신 보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걸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하는 것은 타는 바람직하지 않고 마지막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는데 언론에 자꾸 먹방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먹방이라는 이미지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먹방이 아니고 물론 중간에 떡볶이를 먹고 시장에서 먹는 장면이 나와요. 예컨대 이렇게 제가 반문해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가서 어디 가서 시장에서 뭐 음식 먹잖아요. 그걸 먹방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경남 관련된 지역의 여러 문화들 그리고 본인의 정책들을 함께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과정에 먹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먹방이라는 말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문제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으로 가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경선 규칙을 두고서 경선 후보 간에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뭐 앞으로 선거관리를 맡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본인이 아무튼 그건 맞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발언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입장 차이에 따른 오해와 억측으로 인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그런 처지에 대해서 경선준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고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경선준비위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거론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도 맡지 않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SNS라든가 또는 너무 잦은 인터뷰, 또 후보 캠프라든가 또는 우리 당내 의원들의 SNS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런 자세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준석 대표의 부담을 뭐 지적은 합니다만 덜어주긴 덜어준 건 분명하고 당이 빨리 혼란을 수습하는데도 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물러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없앤 거죠. 안 그랬으면 선거관리위원장 인사하는 과정에서 또 충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아마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원희룡 후보도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었고요. 많은 후보들이 지금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선관위원장까지 맞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밀어붙였을 때는 또다시 대선 후보들과 대표 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미리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한시름 났다. 다만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준석 대표의 지도력은 상당히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러니까 대표가 선관위원장 한 명도 제대로 임명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어서 경선 후보들로부터 대표가 앞으로 휘둘릴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들이 있어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렇게 선공 후사로 서병수 위원장이 딱 다음 위원장도 안 맡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뭔가 잘 풀려야 되는데 다음에 그러면 누가 되느냐를 놓고 그것도 대표가 또 임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견제하고 눈치를 보고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입니다. 또 왜냐하면 경선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자기한테 누가 유리할까를 계속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본인하고 약간 관계가 있거나 친한 분이 오기를 바랄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서로 이 경선 지금 나온다는 10대분 정도 돼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러면 물론 이제 주요 후보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분들 사이에 알력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또다시 갈등이 양산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볼 때 이 선거관리위원장 인사를 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이제 물러나면서 다음 선관위원장도 내가 안 맡겠습니다라고 하고 토론회 벌이던 걸 이제 비전 발표회로 옮겨놨으니까
다른 후보들도 이제 비전 발표에는 또 그것도 난 싫어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겠죠. 어렵죠. 다 가야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도 오는 걸로 그렇게 예. 결정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좀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토론회를 하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들이 나 못하겠다, 참석 안 한다, 이래서 압박을 하니까 한 발 물러서서 비전 발표를 한다. 그건 토론이 아니잖아요. 자기 예.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거 들으려면 후보들 나와서 말씀하신 거 들으면 되지. 굳이 모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토론을 통해서 각자의 후보들이 갖고 있는 자질, 능력,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인격적인 품위 이런 부분들을 다 검증하려고 토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토론을 안 하고 비전 발표로 가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일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국민의힘이 그러면 앞으로 이 후보 경선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건데 일단 1차 예비 경선은 전체 국민 여론조사로 네, 맞습니다. 뽑는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떡하냐? 네. 가능한 한 제일 가능성이 없는 후보한테 일부러 표를 던지면 어떡하냐는 역선택의 문제. 네.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네.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역선택 문제는 사실은 중도층의 확장성이 있는 분들은요. 예. 이걸 역선택의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홍준표라든가 예, 이제 그렇습니다. 유승민 뭐 이런 예, 후보들. 그다음 하태경 의원 아, 예, 이런 분들 하태경 그러니까 의원. 지금 가장 반대하는 분이 최재형 지금 전 원장인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런 표현을 제 표현입니다. 극우적인 성향의 분들이 많이 지지를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보수적 색채가 강한 분들이 지지를 받다 보니까 아예 투표할 때 투표에 참여한 분이 국민의힘 지지자냐 아니냐 물어보고 하자는 거예요. 아. 그래야 역선택을 방지할 수 예. 있다는 거죠. 그런 조항을 집어넣자는 건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자만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보수적 색채가 강한 분이 더 많은 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지금 4위 후보의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그중에 예. 지금 한 분이 최재형 원장이세요. 전 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희룡, 하태경 이분들은 4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 그래야 지금 1차 컷오프에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2차 컷오프 본선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중도층이든 뭐든 다 와서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열어놔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최재형 후보 같은 역선택 방지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사회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꾸기가 어려운 게 사실 경준위에서 이 룰을 만들었고요.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경준위에서 논의하고 최고위를 또 통과해야 또 통과해야 되거든요. 되네. 예. 그러면 논란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바꾸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다 솎아내자 하면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라는 게 모두가 모여서 그럼요.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일단 축소해서 재현을 하려면은 예. 다 해야지 또 그럼요. 솎아낼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것도 이제 옳은 말 같기도 하고 아무튼 국민의힘도 빨리 좀 혼란을 갖다 수습하고 멋진 경선을 치르는 걸 보고 싶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최 감사합니다. 교수님.